우리가 설 연휴를 보내는 동안 이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설립된 지 2년도 안 된 짧은 시간에 정말 저비용으로 이 오픈 AI, 챗 GPT급 AI를 내놔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거죠. 그동안 AI 산업의 독주를 자신했던 미국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AI 붐을 타고 성장세를 보였던 우리 반도체 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산업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남서울대 AI 메타 융합학과 이충영 교수 나오셨고요.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 이경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AI학과 이재성 부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딥시크 충격. 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1950년대 미국과 소련이 우주전쟁을 최초로 벌였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그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리면서 미국에 제대로 일격을 가했었죠. 자, 이게 그 이후에 그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우주전쟁을 촉발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딥시크 충격이 그때야 비견될 만큼 상당히 깜짝 놀라게 만드는 충격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한 말씀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네. 그 딥시크는 저에게 사실 딥 임팩트로 다가왔습니다. 네. 기존의 추론 모델을 포함한 AI 그 모형 모델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그 R1 모델과 O1 모델의 성능과 기능과 기술 관점에서 상당한 차별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고성능의 고효율의 이런 빈스 모델이 저사양의 고효율의 패러다임 변화가 되는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비슷하다면 내가 굳이 월 만 얼마씩 내면서 내가 굳이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챗 GPT는 이거를 몰랐을까? 알면서도 일부러 그동안 안 했나? 사실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하나는 그럼 우리는 이거 왜 못해? 이런 생각도 들었고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설 연휴의 딥시크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건 또 그거예요. 이 딥시크 R1을 만든 그 스타트업의 그 주역들이 유학파도 아니고 다 중국 내에서 소위 중국 MZ세대들, 중국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했던 이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스타트업. 이 스타트업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라는 건데 량원평 화제 인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량원평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번에 이런 딥시크를 나오게 된 것은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목표 설정, 그 AI 모델의 산업군에 전파하는 전략적 목표 설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R1, O1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챗GPT, 오픈 AI 쪽은 그 범용 AI 모델이었다면 이쪽 그 R1 모델 같은 경우는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AI 모형 모델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보면 산업군에 대한 전략적인 어프로치가 강하겠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딥시크의 핵심 멤버들이 대부분 로컬의 그 컴퓨터 공학 출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IT의 생태계, AI 생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서 환경이라든가 데이터 환경이라든가 개발 환경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뭔가 수평적인 것보다 수익적인 것보다는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빨리 중국이라는 시장에 그 테스트를 활용해서 서비스 받던 경험 이런 것들 살려서 하지 않냐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의 10억 명이 넘는 그런 사용자를 통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충분한 검증이 가능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픈 AI는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죠? 상당히 신경 쓰는 모양새예요. 엊그제도 새로운 그 모델을 내놨는데 굳이 딥시크를 언급을 해서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상당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픈 AI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무단 수집해서
도용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거든요. 가능한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대형 언어 모델을 이제 오픈AI가 구축을 했고 그 언어 모델 위에 쌓여져 있는 여러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국내에도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죠. 혹시 딥시크가 이런 걸 무단으로 수집한 건 아닌지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크게 지금 두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해외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을 해서, 그러니까 수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데이터 크로닝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수집을 해서 이것을 중국에 가져와서 테스트했을 가능성,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AI 모델 학습하는 과정에서 모델 경량화 작업, 그걸 지식 증류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는 GPT나 라마의 소스를 일부 리버스해서 사용했을 이 개연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뭐 결론 지을 수는 없지만 네. 결국은 그 부분을 지금 딥시크는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리엔지니어링해서 모델을 활용했는지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투명하게 밝혀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적인 속도에 진화는 됐지만 결국은 이게 글로벌 시장에 확대가 되려면 투명성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 패러다임으로 가야 딥시크가 글로벌 환경에 비즈니스에 적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하워드 러트링 미 상무부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도 딥시크의 지적재산권 침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만약 의 시장 확장성이 어느 정도가 될 거냐라는 것도 관심거리예요. 과연 정말 챗 GPT만큼의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낼 것인지 아니면 정말 차차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 선방은 했어요. 초기 대응 성공적이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검색을 하는데 중국 버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진핑에 대해서 검색을 하거나 혹은 비판적인 의견을 가하면 뭐 예를 들어서 범위를 벗어났다라든지 뭐 이제 이런 식의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확장성에 좀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시장의 파급 효과가 엄청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이번에 그 딥시크를 써보니까 추론 플러스 검색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AI를 하게 되면 그 고질적인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네. 결국은 추론에 대한 결과값과 그거에 대한 인덱스의 검색 기능도 있다 보니까 기능 강점에서 상당히 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오픈소스 기반입니다. 이 오픈소스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그 AI 우리가 모델을 구축하는 이 생태계가 대부분 이제 빅테크 기업 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형태였는데 네. 결국은 오픈소스 모델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개인까지도 또는 기업의 그 소스를 가져와서 비즈니스 환경에 자료만 입히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저가형 산업의 파급 효과는 엄청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뭔가 견제할 것 같죠? 지금 다 미국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딥시크가 미국의 AI 헤게모니를 흔든다면 이거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제2의 틱톡 분쟁처럼 이 딥시크가 제2의 틱톡 분쟁처럼 이렇게 비화되지 않을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고려해 볼 사항의 그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트럼프 정권도 그 기술력을 우위를 고수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그 견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가려고 했던 그 기조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중심의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타트 프로젝트를 좀 더 확대할 텐데, 그건 이제 고사양의 AI 모델뿐만 아니라 저사양 모델에 대한 규제도 강화시킬 거고,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주변국, 동맹국에 대한 공동 협약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형태로 많이 갈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 풍선 효과인 건데 규제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사실은
그 틈바구니에서 새로운 산업군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전략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AI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또 중국의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는 결국은 AI 시장의 패권이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더욱 견고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AI를 정책을 세우고 아키텍처를 만들고 비즈니스에 적용할 건가에 대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 시점이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엔비디아가 칩도 칩이지만 쿠다라는 또 자기네들 칩을 가지고 개발하는 이 쿠다 생태계도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중국 딥시크를 보면 되게 많은 칩이 아니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좀 다르게 좀 바꿔서 묘하게 돈이 안 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엔비디아의 뭔가의 이 독주 체제가 깨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끝난다는 거는 우리와도 직간접적으로 하이닉스가 HBM을 거기에 납품하고 있으니까 다 연결이 된단 말이죠. 깨질까요? 당분간은 아마 유지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만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임팩트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하드웨어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독보적인 위치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고성능 모델의 고사양의 파워가 내려면 그 시장이 열려 있다는 거죠. 아무리 저 효율의 저 시장이 열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는 쿠다나 그 이외에 개발자의 디펜던시가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이미 자양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어느 한순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지금 R&D 영역에서의 개발의 대부분이 다 90% 이상이 엔비디아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딥시크의 출현이 약간의 그 파동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장기로 봤을 때는 결국은 저가형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는 중국의 그 반도체 업체, 컴퓨팅 파워 업체, 그 국내 아시아의 컴퓨팅 파워 업체들이 결국은 이제 활성화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위치가 좀 더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5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가 제2, 제3의 딥시크를 뛰어넘는 딥임팩트를 우리가 일으키려면 우리 예전에 인터넷 시대 때 사실 네이버 자꾸 말씀드리는데 네이버가 어쨌든 치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이 국내에서 자리를 못 잡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경쟁력이 있었고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그때 많이 탄생도 했었고 제2의 붐을 AI 쪽에서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가 이 플레이어인가 아니면 소비자인가에 대한 냉철한 고민을 좀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AI 시장을 좀 보면 컴퓨팅 파워와 그다음에 알고리즘 파워와 데이터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각 분야별로 이미 글로벌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문제인데 일단 국가 차원에서는 요즘에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인공지능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생태계부터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부터 이 조직까지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AI를 앞으로 가야 할 건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 기업들은 결국은 타겟팅을 정확히 해서 우리가 강점이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오픈 AI 소스를 통해서 빨리 전파하는 그것을 기업이 해야 할 몫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잘하고 있는 게 K-팝, K-컬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빨리 AI의 모델을 얹혀서 글로벌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결국은 기업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수 인재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해외로 너무나 많은 우수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걸 잡을 거냐. 정책적이 필요하거든요. 공학이 우선되는 이런 환경,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딥시크 중국 MZ세대가 주축이 된 스타트업입니다. 이들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혁신의 주인공이었다는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똑한 인재들 의대만 바라보고 있죠. 대기업의 성공 방정식에 갇혀 있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